법원을 나서자마자 전 남편은 의기양양하게 시댁 식구들을 모두 이끌고 제 30억짜리 저택을 접수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죠. 이혼 서류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전 남편은 벌써부터 득에양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둘러 온 집안 식구들을 끌고 와 30억짜리 저택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죠. 김서연은 그들이 마음대로 물어뜯을 수 있는 순한 양이 아니었습니다. 저택의 문이 활짝 열렸을 때 탐욕스러운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비단결 같은 호화로움이 아니라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적나라한 진실과 운명의 A사용지 한 장이었습니다. 서연의 청야 전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마지막 순간의 반전이 어떻게 전 남편을 빈털터리로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은 흔히 결혼식 날이 여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합의 이혼 서류에 펜을 내려놓고 법원의 공식적인 결정문을 손에 쥐었을 때야말로 가슴속에 신선한 생기가 차오르는 것을 느낀 진정한 순간이었습니다. 팡파르도, 북소리도, 꽃도 없었습니다. 오직 마른 종이 위에 선홍빛 인형이 쿵하고 찍히는 소리뿐이었지만 그 소리는 그녀의 마음속에서 해방의 교향곡처럼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서울가정법원 정문을 나서며 한낮의 뜨거운 햇살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34, 한 번의 결혼 경력이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시들었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빠진 몸매를 감싸는 세련된 흰색 정장 차림의 서연에게서는 인생의 쓴맛을 충분히 맛본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게 된 여인의 성숙하고 지적인 아름다움이 풍겨 나왔습니다. 서연 씨, 익숙하지만 이제는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박지훈이었습니다. 그는 작년 생일에 서연이 선물해준 네이비색 명품 정장을 여전히 입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그녀는 남편을 잘 챙겨주기만 하면 그가 고마워할 것이라고 어리석게 믿었죠. 지훈은 서연 앞에 멈춰서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는 거만한 기색이 역력한 비웃음을 입가에 띄었습니다.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뼛속 깊이 새겨진 가부장적이고 허세 가득한 버릇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어? 지훈이 턱을 치켜들며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나한테서 벗어났다고 신날 거 없어. 34 먹은 돌싱에 남편한테 버림받았다는 꼬리표까지 붙었는데 어떤 놈이 당신을 거들떠보기나 할지 아니면 시골 부모님 집에 얹혀 살게 될지 내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어. 서연은 파문 하나 잃지 않는 호수처럼 평온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지훈이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집안의 평화를 위해 고개를 숙이고 침묵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 앞의 남자는 더 이상 남편도 그의 어머니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던 하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녀가 운 좋게 떨쳐낸 비참한 실패자일 뿐이었죠. 당신 앞가림이나 잘하세요, 지훈 씨. 서연이 부드럽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엮인 그 사채업자들 빚 갚을 날짜 잊지 마시고요. 지훈은 순간 멈칫하며 얼굴색이 살짝 변했지만 이내 뻔뻔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바싹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춰 위협했습니다. 입 함부로 놀리지 마. 당신도 분수를 좀 알아야지. 우리 엄마가 그러셨어. 법원이 어떻게 판결하든 그 집은 우리 아들 피땀으로 이룬 거라고. 당신 혼자 다 삼킬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똑똑하면 반이라도 뱉어내. 안 그러면 우리 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될 테니까. 서연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한여름 대낮에 울려 퍼지는 그녀의 낭낭한 웃음소리에 지훈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당신 피땀이요. 당신이 말하는 게 땅 사고 집 짓는 데 들어간 30억 원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당신이 도박판에 꼬라박고 여자들한테 퍼준 쥐꼬리만 한 월급을 말하는 건가요? 지훈 씨, 등기부등본에 명백히 나와 있고 법원에서도 판결했어요. 저 삼성동 저택은 혼인 전에 형성된 제 고유 재산이에요. 당신과 당신 가족은 그 집에 벽돌 한 장 보탠 거 없다고요.
지우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그가 손가락질하며 따지려 할 때 서연은 이미 등을 돌려 걸어가 버렸고 그는 법원 마당 한가운데에 멍하니 남겨졌습니다. 시원한 택시 뒷좌석에 앉은 서연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고 3년간의 며느리 생활이 흑백 무성 영화처럼 머릿속에서 느리게 재생되었습니다. 3년 전 지방 출신이지만 날카로운 사업 감각을 지닌 서연은 스스로 놀라운 부를 일구었습니다. 그녀는 신도시 부지의 땅을 사서 현대적인 스타일의 정원이 딸린 저택을 지었고 총가치는 30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지훈과 혼인신고를 하기 정확히 한 달 전에 모든 등기 이전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것이 현명함이었을까? 아니면 운명이었을까? 지금까지도 서연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가 며느리로 들어서는 순간 최 여사네 가족 모두가 그 재산을 당연히 공동의 것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시어머니인 최 여사는 늘 탐욕스럽게 누나를 굴리는 여자였는데 첫날부터 선언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집 왔으면 오로지 시댁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법이다. 저기 삼성동 집 말이다. 내가 생각해 봤는데 우리 준호 이름으로 해놓고 사업하는 데 쓰게 하는 게 좋겠다. 여자애가 재산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뭘 하겠니? 사기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때 서연은 충격을 받았지만 지훈을 사랑했고 화목을 지키고 싶었기에 교묘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때부터 지옥 같은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최 여사는 그녀의 식사 하나, 잠자리 하나까지 사사건건 간섭했습니다. 28살의 시누이 박수진은 속옷마저 세탁 바구니에 던져놓고 올케가 빨아주기만 기다리는 게으름뱅이였고 수시로 서연의 방에 멋대로 들어와 화장품과 가방을 제 것처럼 썼습니다. 그리고 최 여사의 금지 오겹인 시동생 박준호는 올케를 마르지 않는 현금 인출기로 여겼습니다. 서연은 지훈의 외도를 발견하기 전까지 이 모든 것을 참아냈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배신뿐만 아니라 서연이 거래처에 지불하려고 준비해둔 금고의 현금을 몰래 빼내 임신한 내연녀에게 사줄 작은 오피스텔 계약금으로 썼습니다. 서연이 증거를 내밀자 최 여사는 아들을 꾸짖기는커녕 뻔뻔하게 감쌌습니다. 남자가 바람 좀 피우는 건 흔한 일이야. 밖에서 놀다가도 집으로 돌아오면 된 거지. 네가 아내로서 남편 간수도 못 해놓고 이제 와서 돈 문제로 따지는 거냐. 아내 돈이 곧 남편 돈이지. 남편이 좀 썼다고 뭐가 문제야. 물자는 이미 넘쳤습니다. 그녀의 희생은 어리석음으로 치부되었고 그녀의 선의는 의무로 여겨졌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사랑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이혼을 계획하고 외도 증거를 수집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자신의 재산을 지켰습니다. 띠링, 띠링. 요란한 휴대폰 알림음이 서연을 현실로 불러왔습니다. 그녀가 휴대폰을 열자 명절마다 서연이 잊지 않고 선물을 챙겨드렸던 아파트 경비 반장님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김서연 씨, 상황이 심상치 않아요. 최 여사랑 아들딸이 저택 정문 앞에 와 있어요. 용달차까지 불렀고 열쇠 수리공까지 데려왔네요. 경비원들한테 자기 아들 집이라고 들어갈 권리가 있다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파출소에 신고할까요? 서연은 문자를 읽으며 차가운 미소가 입가에 천천히 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법원 판결이 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들은 탐욕을 참지 못하고 불나방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최 여사는 서연이 일을 크게 벌이지 못할 것이라거나 일단 집을 점거하고 나면 어떻게든 될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저택이 여전히 서연이 오랫동안 사들인 묵직한 원목 가구, 이탈리아제 수입 소파, 값비싼 전자제품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을 차지하고 싶다고? 얼마든지. 서연은 일주일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가장 치열하고 은밀하게 움직였던 한 주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출근했거나 각자의 꿍꿍이로 바쁜 평일 낮 시간, 서연은 조용히 전문 포장이사 업체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1억 원짜리 거실 가구 세트부터 침대,
냉장고, 세탁기, 심지어 크리스털 샹들리에와 커튼까지 모든 것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홈 시스템을 모두 해체하고 전기와 수도를 끊었습니다. 화려했던 30억짜리 저택은 이제 텅 비고 차가운 4개의 벽만 남은 껍데기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유일하게 남겨둔 것은 텅 빈 거실 한가운데에 보란듯이 붙여놓은 A사 용지 한 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붉고 굵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유재산, 무단 침입 금지. 서연은 경비 반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반장님, 진정하세요. 경비원 분들께는 규정대로 조금만 막는 척 하시다가 결국엔 마당까지는 들여보내주시라고 전해주세요. 저 지금 가는 중이에요. 오늘 제가 아주 귀한 손님들을 제대로 맞이해드릴게요. 정말 괜찮겠어요? 저 사람들 기세가 아주 등등한데요. 반장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아요. 진짜 재미있는 건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제 말대로만 해주세요. 서연은 전화를 끊고 택시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기사님, 천천히 가주세요. 저 안 급해요. 그 사람들이 조금 더 기다리면서 애가 타게 내버려 두죠. 차가 도로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동안 서연은 차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확고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어제의 순하고 인내심 많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녀는 그 탐욕스러운 가족에게 마지막 교훈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법과 인과응보, 그리고 탐욕의 대가에 대한 교훈을 집을 지키기 위한 전쟁은 사실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났습니다. 다만 그들은 자신들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택시가 18번지 저택의 정문에서 발각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멀리, 하지만 모든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나무 그늘 아래 멈춰 섰습니다. 서연은 차 안에 앉아있는 대신 길 건너편 노천 카페의 구석진 자리를 골라 설탕 없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주문했습니다. 혀끝에 맴도는 쌉쌀한 맛이 그녀를 그 어느 때보다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눈앞에는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진 30억짜리 저택이 한낮의 태양 아래 여전히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의 예술적인 철제 대문, 빛나는 화강암으로 마감된 담벼락, 모든 것이 상류층의 품격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그림을 더럽히는 것은 정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한 무리의 잡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경비 반장님의 문자대로 최 여사는 집을 점령하기 위해 어벤져스를 동원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샛노란색의 번쩍이는 실크 몸빼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고급스럽다고 생각하는 색깔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녀를 움직이는 거대한 옥수수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녀는 허리에 손을 얹고 금부치를 주렁주렁 단손으로 용달차에서 짐을 내리는 인부들을 향해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조심해서 내려. 텔레비전 흠집 하나라도 나면 당신들 일당에서 깔 거야. 최 여사의 앙칼진 목소리가 조용한 동네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시누이 수진과 시동생 준호가 있었습니다. 28살의 수진은 저택 대문 앞에서 몸을 베베꼬며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빨간 레이스 원피스를 입고 화려하게 화장을 했으며 마치 자신만의 궁전에 들어서는 것처럼 얼굴이 환하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수진이 오래전부터 수영장이 보이는 자신의 마스터 베드룸을 탐내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게으른 아가씨는 이웃들에게 뻔뻔하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세연이 돈 엄청 많아요. 저 집은 조만간 우리 오빠 거가 될 거고 오빠 거면 내가 어느 방을 쓰든 무슨 상관이에요. 한편 귀한 아들 준호는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투덜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찢어진 청바지에 용과 봉황 문신이 어설프게 드러나는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입에는 담배를 물고 있었습니다. 담뱃재가 깨끗한 보도블록 위로 흩날렸습니다. 이따금 그는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젠장. 빨리빨리 좀 못해. 들어가서 쉬고 싶다고. 그 광경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서연은 헛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승리를 손에 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명예를 무시했으며 무엇보다도 서연을 무시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일주일 전의 기억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이었습니다. 이혼 소장이 접수되고 법원 출두 날짜가 정해졌을 때 서연은 전 남편 가족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탐욕스럽고 뻔뻔하며 막무가내라는 것을 그녀는 이혼 판결이 효력을 발휘하는 즉시 그들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는 핑계를 대며 집을 점거하고 기정사실을 만들어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를 굴 밖으로 유인하거나 그 굴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야 한다. 서연은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서연은 지훈이 출장을 가고 시댁 식구들이 시골에서 제사를 준비하느라 바쁜 틈을 이용했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가장 전문적인 포장이사 업체를 고용했습니다. 그녀의 요구는 간단하지만 철저했습니다. 나사못 하나 남기지 말고 모든 것을 옮길 것. 작전은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조용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손님을 맞을 때마다 서연의 자부심이었던 거의 1억 원에 달하는 12인용 원목 가구 세트가 조심스럽게 포장되어 트럭에 실렸습니다. 85인치 텔레비전과 수천만 원짜리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으로 구성된 홈 엔터테인먼트 시스템도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독일에서 수입한 모든 주방기기, 양문형 냉장고, 오븐, 식기세척기도 모두 해체되었습니다. 심지어 서연은 자동 개폐되는 이중 커튼, 화려한 스와로브스키 샹들리에, 그리고 아직 고정되지 않은 고급 욕실 비품까지 모두 떼어내도록 했습니다. 화려했던 30억짜리 저택은 하룻밤 사이에 말 그대로 텅 비고 삭막한 빈 껍데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가장 만족스러워한 것은 재산을 옮긴 것이 아니라 보안 시스템에 남겨둔 선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열쇠 수리공을 불러 정문과 대문의 모든 자물쇠를 최고급 지문 인식 디지털 도어록으로 교체하고 동시에 지훈의 기존 지문 데이터를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몰래 전기, 수도, 인터넷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서연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15분이 지났고 정문 앞의 소동은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길 건너편에서는 준호가 대문 열쇠 구멍에 열쇠를 넣고 낑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열쇠를 이리저리 돌렸고 땀은 비 오듯 흐르고 얼굴은 분노로 시뻘개졌습니다. 젠장, 왜 안 맞아? 그 여자가 자물쇠를 바꿨나? 준호는 소리치며 견고한 철문을 세게 찼습니다. 쾅 하는 요란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최 여사는 아들이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손에서 열쇠 꾸러미를 낚아채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쓸모없는 놈, 비켜봐. 내가 할게. 옛날 집 열쇠를 잘못 가져왔나 보지. 하지만 최 여사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열쇠 꾸러미는 이제 쓸모없는 쇳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최신형 지문 인식 도어록은 매끄럽고 차갑게 환영받지 못한 자들의 모든 침입 시도를 거부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수진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햇살이 그녀 얼굴에 두꺼운 화장층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너무 더워. 열쇠 수리공 불러서 부숴버려. 오빠 집인데 우리가 부수는 게 뭐 어때서? 수진이 앙칼진 목소리로 부추겼습니다. 그래, 맞아. 수리공 불러서 다 부숴버려. 최 여사는 소리치며 용달차 쪽으로 돌아서서 연장 가방을 든 남자를 손짓해 불렀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서연이 열쇠를 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열쇠 수리공까지 미리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 뻔뻔함은 실로 경지에 이른 수준이었습니다. 서연은 손 안에 커피잔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에 대해 수집한 증거들을 떠올렸습니다. 내연녀와의 침대 사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도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지훈은 어머니 용돈이라는 명목으로 최 여사에게 총 2억 원이 넘는 돈을 몰래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최 여사가
시골에 자신의 명의로 땅을 사기 위한 자금이었습니다. 그 돈은 서연이 그를 믿고 관리를 맡긴 공동사업체의 이익금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혼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똑똑한 짓을 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서연이 회계사 출신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그녀에게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적인 비밀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사채업자에게 5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막다른 길에 몰려 있었고 이 저택은 그와 탐욕스러운 어머니가 빚을 갚기 위해 헐값에 팔아치우려 노리는 유일한 구명줄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집을 차지하려 서두른 이유였습니다. 길 건너편 열쇠 수리공이 드릴과 망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찰칵거렸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커피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그녀가 등장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의 2천만 원짜리 대문을 부수게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집의 진정한 주인과 마주했을 때의 표정을 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장 재킷을 여미고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그녀는 카페를 나와 마치 여왕이 적의 소굴로 들어서는 것처럼 여유롭고 당당한 태도로 길을 건넜습니다. 멈추세요. 서연의 외침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강철처럼 단호하고 위험이 넘쳐 열쇠 수리공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하마터면 망치를 발등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최 여사 가족이 일제히 돌아섰고 네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공기는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최 여사는 서연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고 이내 그녀의 얼굴은 놀라움에서 극도의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흥미진진한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에 멈추세요 라는 외침이 무더운 여름 대낮에 유리에 부딪히는 쇠붙이 소리처럼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열쇠 수리공은 화들짝 놀라 스마트 도어록에 막 갖다 대려던 드릴을 황급히 내렸다. 그는 방금 나타난 여자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고급스럽고 차가우며 형언할 수 없는 위엄을 풍기는 그녀는 자신을 고용한 저속한 무리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다. 최 여사는 챈 돌아섰다. 지방층 때문에 가늘었던 눈이 이제는 증오로 가득 차 부릅떠졌다. 전 며느리를 알아본 그녀는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쳤다. 아, 이제야 낯짝을 들이미는구나. 어디 쥐구멍이라도 숨은 줄 알았더니 뭘 봐. 여기서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 거야. 당장 문 열고 내 아들 집에 들어가게 해. 준호와 수진도 어머니가 나서자 즉시 합세했다. 준호는 담배를 바닥에 던져 구둣발로 비벼 끄고는 서연에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불량배처럼 거들먹거렸다. 형수님, 알아서 문 여시죠. 법원 판결도 끝났으니 각자 갈 길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집은 우리 형 거고 뭉개지 마세요. 이 동생이 손쓰게 만들지 마시고요. 서연은 준호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없는 사람 취급했다. 그녀는 여유롭게 열쇠 수리공 앞으로 걸어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단호한 눈빛을 드러냈다. 열쇠 수리공이시죠? 누가 제 집 자물쇠를 부수라고 시켰나요? 열쇠 수리공은 우물쭈물하며 최 여사를 가리켰다. 저분이 집주인인데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집주인이요? 서연은 비웃으며 최 여사를 쳐다봤다. 이 일을 얼마나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칙도 모르시나요? 개인주택 자물쇠를 부수려면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거나 관할 파출소 경찰관이 입회해야 합니다. 이 문에 드릴로 구멍 하나라도 뚫어보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당신은 이 사람들과 함께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할 겁니다. 고소라는 두 글자에 열쇠 수리공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는 서둘러 연장을 챙겨 몇 걸음 물러섰다. 아이고, 가족 문제는 알아서들 해결하세요. 저는 상관 안 할랍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수리공이 포기하자 최 여사는 불같이 화를 내며 펄쩍 뛰었다. 그녀는 수리공의 옷을 붙잡았다가 다시 서연에게 손가락질하며 드러누워 생떼를 쓰기 시작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못된 며느리가 집을 뺏고 시어머니를 길바닥으로 내쫓아요.
이 집은 내 아들 피땀으로 번 돈인데 전현이 더러운 수작으로 뺏으려 해요. 이 도둑년, 사기꾼아. 그녀는 울부짖으며 손발을 버둥거렸다. 시골에서 이웃들을 괴롭힐 때 써먹던 도둑이 재발저리는 식에 익숙한 연기였다. 옆에 있던 수진도 목청을 높여 거들었다. 맞아요. 언니는 악독한 여자야. 우리 오빠한테 집 돌려줘요.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주변 저택에 사는 이웃 아주머니들이 고개를 내밀고 수군거렸다. 고급 저택 앞에서 벌어지는 혼란스러운 광경은 우스꽝스럽고 저속했다. 하지만 서연은 돌부처처럼 묵묵히 서 있었다. 그녀는 맞서 싸우지도 해명하지도 않고 그저 팔짱을 낀 채 그들의 값싼 연극을 지켜봤다.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가 기다리던 것이 도착했다. 조용, 무슨 일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길 저편에서 경찰 오토바이 2대가 도착했다. 파출소 경찰관 1명과 경비 반장님이 내렸다. 경비 반장님은 서연을 보고 살짝 고개를 끄덕여 신호를 보냈다. 알고 보니 아까 서연의 문자를 받자마자 경비 반장님이 질서 유지를 위해 미리 관할 경찰에 연락해둔 것이었다. 모든 것이 서연이 예상한 시나리오대로였다. 경찰 제복을 보자 최 여사는 잠시 주춤했지만 타고난 억척스러움에 금세 전술을 바꿨다. 그녀는 경찰관에게 달려가 더욱 비참하게 울부짖었다. 경찰 아저씨, 이 늙은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제 며느리가 제 아들을 속여서 이 30억짜리 저택을 뺏었어요. 이제는 우리를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요. 전현을 감옥에 보내주세요. 경찰관은 너저분한 사람들과 잡동사니로 가득한 용달차를 훑어본 뒤 유일하게 침착하고 교양 있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서연에게 물었다. 이보세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혼 후 재산 분쟁인가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경찰관님, 이건 분쟁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관해서는 서연은 천천히 명품 핸드백을 열어 비닐 커버에 소중히 보관된 분홍색 서류 뭉치를 꺼냈다. 그것은 그녀가 준비한 최후의 무기였다. 등기부등본이었다. 그녀는 서류를 경찰관에게 건네며 절대적인 자신감을 보였다. 이것이 이 집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입니다. 소유주란을 확인해 보시면 등기 명의인은 김서연, 바로 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등기 날짜를 봐주십시오. 2022년 8월 15일입니다. 저와 박지훈 씨의 혼인신고일은 2022년 9월 20일이고요. 즉, 이 재산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온전히 형성되고 소유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합법적인 고유 재산이며 박지훈 씨나 그의 가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주인은 조용해졌다. 경찰관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선명한 붉은 도장과 날짜를 꼼꼼히 확인했다. 옆에 서 있던 최 여사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식은땀을 비 오듯 흘렸다. 그녀는 물론 서연이 결혼 전에 집을 산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시집 오면 재산은 시댁 것이라는 억지 논리로 자신을 합리화해왔다. 이제 법 앞에서 그 낡은 논리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서류상하자가 없군요. 경찰관은 서류를 접어 서연에게 돌려주고는 최 여사를 향해 엄하게 말했다. 어머님, 등기부등본상 명백히 김서연 씨의 혼인 전 고유 재산입니다. 어머님과 가족분들은 이 집을 침범하거나 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을 모아 공공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려 한 행위는 위법입니다. 최 여사는 그 말을 듣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듯 했다. 그녀는 몇 걸음 물러서다 아들 준호에게 부딪힐 뻔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위조된 서류야. 분명히 전현이 위조한 거야. 내 아들이 전현한테 돈을 얼마나 갖다 줬는데. 그녀는 절망 속에서 마지막 발악을 하듯 더듬거렸다. 돈이요. 서연이 말을 끊었다.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어머님 아들이 저한테 준 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가 어머님 시골 땅 사들이려고 몰래 빼돌린 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한테 은행 거래 내역서 전부 있습니다. 경찰에 제출해서 재산은닉 혐의로 조사받게 해드릴까요? 시골 땅 이야기가 나오자 최 여사는 입을 꾹 다물고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하얘졌다. 그것은 그녀의 아킬레스건이었다. 됐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쉬며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마치 아랫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관대한 사람처럼 어쨌든 한때는 한 가족이었으니까요. 오늘 짐까지 싸서 오신 걸 보니 들어와서 살고 싶으셨나 보네요. 그건 불가능하지만요. 만약 집에 박지훈 씨 개인 물건이 남아있다고 하시면 제가 문을 열어드릴 테니 어머님과 동생분들이 들어가서 가져가세요. 과거의 쓰레기는 어떤 것도 남겨두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녀는 경찰관에게 몸을 돌렸다. 경찰관님들께서 증인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뭘 훔쳤다고 누명을 씌울지도 모르니까요. 최 여사는 서연이 문을 열어준다는 말에 눈이 번쩍 뜨였다. 그녀의 탐욕스럽고 편협한 머릿속에서는 아직 무언가 건질 수 있다는 희망이 남아있었다. 어쩌면 서연이 미쳐 다 치우지 못했을 수도 있다. 어쩌면 그 원목 가구 세트가 아직 남아있을 수도 있고 85인치 텔레비전이 아직 벽에 걸려 있을 수도 있다. 일단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녀는 그 자리에 드러누워 버틸 작정이었다. 좋아, 문 열어. 내 아들 물건 가지러 들어갈 테니까. 최 여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위험을 되찾으려 애썼다. 서연은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다. 만약 최 여사가 조금 더 눈치가 있었다면 등골이 서늘해졌을 미소였다. 서연은 거대한 철문으로 다가가 지문 센서에 손가락을 댔다. 삑 철컥. 디지털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렸다. 무거운 철문이 천천히 양쪽으로 갈라지며 마치 먹잇감이 제 발로 들어오길 기다리는 괴물의 한숨 같은 나지막한 소리를 냈다. 서연은 옆으로 비켜서며 조롱 섞인 초대의 손짓을 했다. 들어오세요, 어머님, 아주버님, 아가씨. 이 집이 마음에 드시길 바라요. 최 여사와 수진, 준호는 마치 폭풍처럼 달려들었다. 고맙다는 인사도 체면도 잊은 채 그들은 저 육중한 현관문 뒤에서 자신들을 맞이하는 것이 상상 속의 호화로움이 아니라 잔인할 정도로 적나라한 진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무거운 철문이 겨우 열리자마자 최 여사는 재빨리 몸을 비집고 들어섰다. 마치 누가 마음을 바꿔 문을 닫아버릴까 두려운 듯 발걸음이 급했다. 그녀 뒤를 수진과 준호가 따랐고 세모자는 마치 성을 점령한 정복자처럼 의기양양하게 마당으로 뛰어들었다. 밖에서 본 저택은 여전히 화려하고 위풍당당한 모습을 뽐내고 있었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벽은 햇빛 아래 반짝였고 집 옆에 부겐빌레아는 여전히 만개해 있었다. 바로 그 화려한 외관이 최 여사의 마음속에 저 안에는 천국이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용과 봉황이 조각된 시원한 원목 소파에 누워 85인치 텔레비전으로 트로트 가요 무대를 보고 밤에는 에센셜 오일 향기가 나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 아래 잠드는 모습을 상상했다. 서연은 2명의 경찰관과 경비 반장님과 함께 천천히 뒤따랐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들이 이 공간을 온전히 즐길 시간을 주고 싶었다. 최 여사가 가장 먼저 통동으로 주조된 묵직한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다. 문이 안 잠겼네. 그녀는 흥분된 목소리로 외치며 두꺼운 원목 문을 활짝 밀어젖혔다. 끼익 경첩 소리가 울리며 안쪽에 광활한 공간이 드러났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최 여사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굳어버렸다. 그녀의 눈은 휘둥그레졌고 입은 벌어졌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뒤에서 서로 밀치던 수진과 준호도 멈칫하며 어머니의 등에 부딪혔다. 하마터면 셋 다 바닥에 나뒹굴 뻔했다. 그들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들이 늘 시골 친척들에게 자랑하던 호화로운 거실이 아니었다. 그들 눈앞에는 소름 끼칠 정도로 텅 빈 공허함 그 자체였다. 광활한 1층에는 어떤 가구도 남아있지 않았다. 거실의 영혼이었던
1억 원에 가까운 12인용 원목 가구 세트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대리석 바닥 위에 희미한 자국만 남겨두었다. 웅장했던 텔레비전 장식장,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 장식용 고가구들도 모두 증발했다. 심지어 서연의 잔인함은 아주 사소한 디테일에서 드러났다. 천장에는 화려했던 스와로브스키 샹들리에가 떼어져 마치 말라비틀어진 지렁이처럼 전선 가닥들만 흉하게 늘어져 있었다. 최고급 비단으로 만든 이중 커튼도 사라져 뜨거운 햇살이 그대로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차가운 흰 벽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집은 안락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버려진 동굴 같았다. 최 여사의 발소리가 네 개의 벽에 부딪혀 쿵쿵 건조하게 울려 퍼지며 쓸쓸한 분위기를 더했다. 각 가구들 다 어디 갔어? 최 여사가 바람 맞은 사람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렸다. 그녀는 서연을 돌아보며 극도의 혼란에 빠진 눈빛을 보냈다. 네가 가구들 다 어디다 숨겼어? 내 소파는 어디 있고 내 텔레비전은 어디 있냐고? 서연은 문틀에 등을 기댄 채 팔짱을 끼고 태연하게 대답했다. 어머님 거요? 착각하셨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긴 제 집이고 가구는 제 돈으로 산 겁니다. 이사 가면서 제 재산을 챙겨가는 건 당연한 일이죠. 제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남 좋은 일 하려고 명품 가구를 두고 가겠어요? 너, 최 여사는 분노로 숨이 막혀 얼굴이 시뻘게 달아올랐고 뇌로 피가 쏠려 비틀거렸다. 수진이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날카롭게 소리치더니 허둥지둥 나무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내 방, 내 물건들, 수진은 소리쳤다. 그녀는 아직도 자신이 차지하려 했던 수영장이 보이는 공주님 방에 대한 환상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불과 몇 초 후 위층에서 울분에 찬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수지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뛰어내려와 3살배기 아이처럼 발을 동동 구르며 울었다. 엄마, 텅 비었어. 다 떼어갔다고. 라텍스 침대, 화장대, 에어컨까지 다 떼어갔어. 더워 죽겠는데 어떻게 살아. 동시에 난폭한 시동생 준호는 뭐라도 남은 게 있을까 싶어 주방으로 달려갔다. 그는 주방 수납장 문을 세게 열었지만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시원한 물 한 병이라도 찾으려 거대한 양문형 냉장고를 찾았지만 그 자리에는 먼지 쌓인 빈 공간만 있었다. 그는 분노에 차나무 수납장을 세게 걷어차며 욕설을 퍼부었다. 젠장, 화장실 전구까지 빼갔어. 이 여자 진짜 독하다. 최 여사 가족은 광활한 거실 한가운데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들을 둘러싼 것은 4개의 흰 벽과 진실이 주는 무서운 침묵뿐이었다. 30억짜리 저택에서 호의호식하며 살겠다는 꿈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서연이 유일하게 남겨둔 것에 꽂혔다. 예전에 금박을 입힌 풍수 그림이 걸려있던 거실 정면벽. 지금은 새하얀 A사 용지 한 장이 붙어 있었다. 그 위에는 붉은 잉크로 인쇄된 굵은 글씨가 눈을 찌르듯 박혀 있었다. 사유재산, 무단 침입 금지. 짧은 문구였지만 탐욕스러운 자들의 뺨을 후려치는 따귀와도 같았다. 그것은 단순히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결코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에 대한 단호한 경고였다. 최 여사는 그 글씨를 읽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 충격은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컸다. 그녀는 모든 것을 손에 쥐었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날카로운 칼날을 쥐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텅 빈 집을 둘러보고 서연의 냉정한 얼굴을 보았으며 안타까운 눈빛으로 지켜보는 두 경찰관을 보았다. 아이고, 세상에. 전현이 날 속였어. 날 죽이려고 해. 최 여사는 비명을 지르더니 천천히 주저앉아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쓰러졌다. 그녀는 눈을 꼭 감고 팔다리를 버둥거리며 입에 거품을 물었다. 어머니가 쓰러지는 것을 본 수진도 달려들어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비통하게 울부짖었다. 엄마 가지마. 새언니, 어떻게 이렇게 악독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엄마를 죽였어. 서연은 눈앞의 혼란스러운 광경을 보며 조금도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전 시어머니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았다. 그녀는 경찰관에게 몸을 돌려 연기하는 자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나지막하지만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보시다시피 저희 집에는 저분들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낡은 돗자리 하나 없어요. 하지만 저분이 정말로 뇌졸중이라면 제가 119 구급차를 부르죠. 온 김에 의사 선생님께 꾀병 부리는 습관도 검사해달라고 하고요.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구급차와 검사라는 두 단어를 듣자 바닥에 누워 발작하던 최 여사는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한쪽 눈을 슬쩍 더 훔쳐보았다. 서연은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다. 통쾌함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그들 비극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저 밖에서는 진짜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서서히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 여사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드러누워 눈을 꼭 감고 몹시 고통스러운 듯 끙끙 앓는 소리를 냈다. 전 며느리의 양보나 적어도 경찰관들의 동정심이라도 얻어내길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고육직의 연극은 막을 내리기도 전에 문 밖에서 기다리던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에 의해 방해받고 말았다. 어이, 아줌마, 짐 옮길 거요, 말 거요. 우리 지금 한참 기다렸다고. 이 땡볕에 우리 차를 언제까지 붙잡아 둘 셈이야? 용달차 기사의 우렁차고 거친 고함이 창문을 흔들 정도로 크게 울려 퍼졌다. 그는 햇볕에 검게 그을린 건장한 남자로 땀이 맨등을 타고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와 함께 온인부 2명도 험상궂은 얼굴로 허리에 손을 짚고 극도의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돈 달라는 소리를 듣자 최 여사는 마치 회생 주사를 맞은 듯 벌떡 일어났다. 쓰러져 있던 것도 잊은 채 그녀는 엉덩이를 털고 허둥지둥 문으로 달려갔다. 초라하지만 탐욕스러운 모습이 역력했다. 들어가긴 뭘 들어가. 집이 텅 비었는데 뭘 하러 들어가냐고. 최 여사가 집안을 가리키며 목청을 높여 따졌다. 안 보여? 사기당했으니까 이 짐들 전부 옛날 집으로 다시 싣고 가. 그 말을 들은 용달차 기사는 눈을 부릅뜨고 바닥에 침을 뱉었다. 가긴 어딜 가. 그럼 이 운송비는 어쩔 건데? 차세대 빌려서 짐 싣고 여기까지 왔고 우리 인부 4명도 계속 기다렸잖아. 이제 와서 돌아가라니. 그럼 왕복 요금에 대기료까지 합쳐서 내야지. 총 20만 원 내놔. 그러고 나서 어디든 가든가. 뭐 20만 원. 최 여사는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닭 모가지가 막힌 것처럼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당신들 강도야? 해준 것도 없는데 무슨 돈을 달라는 거야? 난 짐 하나도 못 옮겼다고. 규칙은 규칙이지. 팔에 문신을 한 인부가 다가서며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차가 출발했으면 돈은 내야지. 우리 형제들 일도 팽개치고 아줌마 따라왔는데 이제 와서 돈 못 준다는 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큰 저택에 살면서 우리 같은 노동자들 푼돈 떼어 먹으려는 거요? 저택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욕설과 빚, 독촉 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지며 조용하던 동네가 소란스러워졌다. 주변 저택에 사는 교양 있고 부유한 이웃들이 발코니로 나와 이 가족의 추태를 보며 혀를 차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들어 촬영하기도 했다. 최 여사는 주위 사람들의 경멸적인 시선을 느끼자 창피함과 분노로 얼굴이 시뻘게 달아올랐다. 항상 우리 집은 법도 있는 집안이라고 자랑하던 시어머니로서의 체면이 무참히 짓밟혔다. 하지만 체면보다 더 아픈 것은 돈을 잃는 고통이었다. 최 여사에게 돈은 곧 목숨이었다. 헛걸음한 대가로 20만 원을 내는 것은 그녀의 살점을 도려내는 것과 같았다. 엄마, 그냥 드려.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수진이 엄마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그녀 역시 거친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욕을 먹자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줄 돈이 어디 있어. 나 현금 없다고. 최 여사가 이를 악물고 소리쳤다. 그녀는 도움을 청하려 준호를 돌아봤지만 귀한 아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슬그머니 피해서 전화 받는 척하고 있었다. 그의 주머니에는 단돈 10,000원도 없었다.
모두 빌린 돈뿐이었다. 일촉즉발의 상황. 인부들은 더욱 험악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돈을 주지 않으면 최 여사의 싸구려 짐들을 길바닥에 쏟아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바로 그때 서연이 나섰다. 그녀는 여전히 침착하고 우아한 모습을 유지하며 동영상 촬영 모드로 켜진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렌즈는 일그러진 최 여사의 얼굴을 똑바로 향하고 있었다. 어머님, 서연이 입을 열었다. 막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가 소란을 갈랐다. 그냥 돈을 드리라고 충고하고 싶네요. 여기엔 동네 CCTV도 있고 파출소 경찰관님들도 계세요. 이런 동네에서 억지 부리며 돈 떼어 먹으려다가는 큰일 나실 거예요. 그리고 듣자 하니 박지훈 씨가 지금 돈이 아주 급하다던데요. 이런 사소한 일로 그 사람 행방이 드러나게 해서는 안 되겠죠. 서연의 말은 최 여사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는 서둘러 낡은 청가방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한 줌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셌다. 세는 동안 손은 떨렸고 아까워서 눈물이 핑 돌았다. 마침내 돈을 다 모은 그녀는 기사에게 돈을 던져주었다. 인부들은 돈을 받고는 코웃음을 한번 치고 차에 올라타 시커먼 매연과 역한 기름 냄새,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짐뭉치를 남긴 채 떠나버렸다. 최 여사는 비참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극도의 증오가 담긴 눈으로 서연을 쳐다봤다. 너 이제 속이 시원하냐? 우리 가족을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서연은 휴대폰을 내리며 옅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최 여사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속삭일 수 있을 만큼 가깝지만 안전거리를 유지할 만큼은 먼 거리였다. 제가 어머님을 해친 게 아니라 여러분의 탐욕이 여러분을 해친 거죠. 서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결정타를 날렸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요. 지훈 씨가 왜 오늘 기어코 이 집을 차지하려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님 모시고 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최 여사는 멍하니 물었다. 무슨 소리야? 서연은 최 여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 씨는 사채업자에게 5억 원의 빚을 졌어요.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들이 지금 사방에서 그를 찾고 있고요. 그는 이 집을 차지해서 헐값에 팔아 빚을 갚고 도망칠 생각이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등기부등본은 제가 가지고 있고 집은 제가 잠갔네요. 이제 곧 빚쟁이들이 이곳으로 찾아올 것 같은데요. 이 소식은 최 여사의 머릿속에서 원자폭탄처럼 터졌다. 5억 원, 평생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거액이었다. 그녀는 준호를 돌아보았다. 시동생의 얼굴도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알고 보니 시댁 식구들은 모두 지훈이 도박으로 빚진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오직 그녀에게만 돈을 뜯어내기 위해 사실을 숨겼던 것이다. 혹은 더 나쁘게는 그녀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아들을 감싸주었던 것이다. 아니야, 거짓말 마. 우리 아들은 성실하게 사업하는 애야. 최 여사는 힘없이 반박했지만 떨리는 목소리는 그녀 마음속에 극심한 공포를 드러내고 있었다. 믿든 안 믿든 어머님 마음대로 하세요. 서연은 어깨를 으쓱하고 집 앞마당으로 들어가며 경비원에게 문을 닫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진심으로 충고하는데 아드님들 데리고 당장 시골로 내려가세요. 계속 여기서 어슬렁거리다가는 잠시 후에 문신한 아저씨들이 픽업 받으러 왔을 때 파출소 경찰관들도 못 막아줄 테니까요. 철문이 최 여사의 코앞에서 천천히 닫혔다. 쿵 하는 묵직한 소리가 울리며 안쪽에 우아하고 안전한 세계와 바깥의 혼란과 절망을 완전히 갈라놓았다. 저녁 어스름이 내리기 시작했다. 저택 정문 앞에서 최 여사의 세모자는 덜덜 떨며 웅크리고 있었다. 추워서가 아니라 머리 위를 맴도는 피의 빚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진짜 악몽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깨달았다. 신도시의 밤은 평소보다 빨리 찾아왔다. 노란 가로등 불빛이 켜지며 텅 빈 아스팔트 도로 위로 으스스한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주변 저택들은 화려한 불빛을 밝히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웃음소리와 도마소리가 따뜻하게 울려 퍼졌지만 18번지 저택 앞의 분위기는 마치 장례식장처럼 쓸쓸하고 암울했다. 최 여사는 보도블록에 주저앉아 나무에 등을 기댄 채 얼굴이 다숙하고 초췌했다. 하루 종일 싸우다 비참하게 패배한 후 인부들은 떠나고 용달차도 사라졌으며 오직 세모자만이 굴욕감에 휩싸여 덩그러니 남았다. 꼬르륵거리는 배고픔과 지훈의 5억권, 빚에 대한 걱정이 더해져 최 여사는 넋이 나간 사람 같았다. 엄마, 이제 어떻게? 계속 여기 앉아 있을 거야? 모기한테 다 뜯겨 죽겠어. 수지는 하얀 다리를 찰싹찰싹 때리며 칭얼거렸다. 그녀는 발이 아파 하이힐을 벗고 맨발로 보도블록을 걷고 있었다. 번진 화장 때문에 얼굴은 슬픈 삐에로 같았다. 준호는 담벼락에 쭈그려 앉아 희미한 정원등 아래 조용히 서 있는 자신의 진홍색 오토바이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것은 그의 유일한 귀중품이자 친구들 앞에서 으스댈 수 있는 수단이었다. 오늘 오후 집을 점령하러 온 기세등등한 정복자처럼 그는 오토바이를 몰고 당당하게 마당으로 들어가 정중앙에 세워두었다. 하지만 쫓겨날 때 서연이 재빨리 문을 잠가버려 그의 애마마저 안에 갇혀버린 것이었다. 젠장, 그 개같은 여자가 내 오토바이를 가둬놨어. 준호가 주먹을 불끈 쥐며 나직이 읊조렸다. 오토바이 못 꺼내면 내일 뭘 타고 다녀? 그리고 빚쟁이들이 여기 있는 내 오토바이를 보면 뺏으러 올 텐데 그럼 완전히 끝장이라고. 최 여사는 흐릿한 눈으로 아들을 올려다보았다. 그럼 걔한테 전화해서 문 좀 열어달라고 빌어보는 건 어때?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잖아. 빌긴 뭘 빌어요. 준호는 자존심이 상해 버럭 소리쳤다. 오후에 걔 태도 못 봤어요? 우리를 걔만도 못하게 보던데 지금 전화해서 빌면 비웃기나 할 거라고.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눈에 교활한 빛이 스쳤다. 그렇게 개망신을 당했는데 이분을 사귈 수가 없어. 본때를 보여줘야 해. 그 말을 들은 수진의 눈이 반짝였다. 여자의 질투심이 솟구쳤다. 맞아. 오빠. 나도 걔 거만한 태도 진짜 싫어. 집은 텅 비었는데 무슨 보물창고인 것처럼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오빠. 차라리 수진이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오늘 밤에 담을 넘는 건 어때? 오토바이도 꺼내고 화풀이로 좀 부수는 거지. 걔가 가구는 다 치웠으니까 우리는 유리창 깨고 화초 꺾고 벽에 낙서해서 돈 좀 쓰게 만들자. 그 어리석고 미친 생각에 준호는 열렬히 동조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 내 오토바이 트렁크에 절단기 있어. 이 담이 높긴 해도 발 디딜 곳은 있어. 좀 더 늦은 밤, 길에 사람 없을 때 행동 개시하자. 최 여사는 두 자녀가 음모를 꾸미는 것을 들으며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한편으로는 법이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서연에 대한 증오심이 그녀의 눈을 멀게 했다. 그녀는 혀를 차며 말했다. 그래, 너희들 알아서 하되 조심해서 해. 오토바이만 꺼내와도 좋지. 팔면 몇백만 원은 챙길 수 있잖아. 이대로 빈손으로 시골 내려가면 너무 창피하잖아. 어머니의 암묵적인 동의는 두 자녀를 범죄의 수렁으로 밀어넣는 마지막 한 방울이었다. 시계가 새벽 1시를 가리켰다. 동네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오직 벌레 소리와 나뭇잎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만 들렸다. 길거리는 텅 비어 인적 하나 없었다. 준호와 수진이 행동을 시작했다. 준호는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고 무성한 나무 그늘에 가려진 집 뒤편 담벼락을 골랐다. 그는 검은 티셔츠로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손에는 절단기를 들었다. 수지는 밑에서 받침대 역할을 하며 떨리는 손으로 오빠의 발을 받쳐주었다. 살살해. 내 어깨 세게 밟지 마. 수진이 작게 신음했다. 입 다물어. 망이나 잘 봐. 누가 지나가면 기침 한번 해. 준호가 작게 쏘아붙이고는 돌담 끄트머리를 붙잡고 몸을 들어 올렸다. 그는 뾰족한 철창을 힘겹게 넘어섰다.
저택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서연은 깊이 잠들었거나 집에 친구가 없으니 다른 곳에서 자는 모양이었다. 준호는 그렇게 생각하며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그는 정원의 푹신한 잔디 위로 가볍게 착지했다. 금지된 영역에 침입했다는 느낌에 아드레날린이 솟구쳤다. 두려우면서도 흥분됐다. 첫 번째 목표는 오토바이였다. 그는 살금살금 오토바이에 다가갔지만 허리를 숙여 끌고 가려던 순간 앞바퀴와 뒷바퀴가 거대한 U자형 자물쇠 2개로 단단히 잠겨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절단 방지용 최고급 자물쇠였다. 젠장, 이 여자 엄청 치밀하네. 준호는 욕을 읊조리며 절단기를 갖다 대고 이를 악물고 잘랐다. 하지만 서연이 산 자물쇠는 독일제 수입품이었다. 그의 녹슨 절단기는 겉에 플라스틱 커버에 흠집만 냈을 뿐 안의 강철심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한참을 낑낑거려도 안 되자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준호는 분노에 차 거실 유리창을 보았다. 거대한 강화유리에 희미한 달빛이 비쳤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자 그는 스트레스도 풀 겸 안으로 들어가 뭐라도 남은 게 있는지 찾아볼 생각으로 유리창을 깨기로 결심했다. 그는 나무 밑에서 장식용 돌멩이 하나를 주워 유리창으로 다가갔다. 밖에서 기다리던 수진도 초조해져 작게 불렀다. 오빠, 아직이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조용히 해. 저 유리창 박살내고 갈 거니까. 준호가 속삭이며 돌멩이를 들어 올렸다. 그는 자신이 잔디를 밟는 순간 경비원보다 더 무서운 것을 작동시켰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2층 텅 빈 침실에서 서연은 전혀 자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야외용 접이식 의자에 앉아 빛나는 아이패드를 들고 있었다. 화면은 4개의 작은 창으로 나뉘어 적외선 야간 카메라 덕분에 집안 구석구석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서연은 땀으로 번들거리고 살기가 가득한 준호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다. 담벼락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수진도 보았다. 멀리 나무 밑에서 망을 보는 최 여사까지도 보았다. 역시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 서연은 중얼거리며 화면을 가볍게 쓸었다. 그녀는 즉시 불을 켜지 않았다. 그가 재물손괴 행위를 더 명확하게 저지르길 기다렸다. 준호의 팔이 돌멩이를 쥐고 휘둘러져 강화유리에 세게 부딪히는 순간 쾅! 강화유리는 즉시 산산조각 나지는 않았지만 거미줄 모양으로 크게 금이 갔다. 바로 그때였다. 서연은 스마트홈 제어 앱에서 비상경보 버튼을 눌렀다. 삐, 삐, 삐. 3번의 사이렌 소리가 정적을 찢으며 울려 퍼졌다. 동네 전체를 깨울 만큼 큰 소리였다. 동시에 정원 내 귀퉁이에 설치된 고출력 탐조등이 일제히 켜지며 어두웠던 정원을 눈부신 흰빛으로 가득 찬 무대로 바꾸었다. 준호는 갑작스러운 빛에 눈이 멀어 공포에 질려 돌멩이를 발등에 떨어뜨렸다. 찌르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에 방향 감각을 잃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도둑이야. 도둑이야. 보안 시스템의 자동 방송 스피커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담벼락 밖에서 수지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최 여사가 있는 곳으로 주랭랑을 쳤다. 최 여사도 다리가 후들거려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준호는 허둥지둥 다시 담을 넘어 나가려 했지만 눈부신 빛 때문에 아까 그 나무 위치를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덫에 걸린 쥐처럼 마당을 빙빙 돌았다. 그리고 멀리서 112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서연은 준호의 검은 그림자가 카메라 화면에 나타났을 때 이미 경찰에 신고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빼도 박도 못할 현행범 체포의 순간이었다. 112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고요한 밤을 찢으며 신도시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혼탁한 물에서 이익을 취하려던 자들에게 닥칠 불길한 결말을 예고했다. 적색과 청색의 경광등 불빛이 저택의 하얀 벽 위를 어지럽게 훑었고 눈부신 정원 탐조등과 어우러져 극적인 혼란의 장면을 연출했다. 철제 담장 안에서 준호는 막다른 길에 몰린 야수 같았다.
강력한 탐조등 불빛에 눈이 멀어 방향을 분간할 수 없었다. 도둑이야, 도둑이야 라는 자동 방송은 마치 사형 집행의 카운트다운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다. 그는 공포에 질려 담벼락 구석으로 달려가 기어오르려 했지만 쇠창살에 손을 대기도 전에 꼼짝마. 경찰이다. 손들어라는 단호한 외침이 귓가에 울렸다. 2명의 기동대원이 쏜살같이 정문으로 들이닥쳤다. 순식간에 준호는 잔디밭 위로 내동댕이 쳐졌고 얼굴은 땅에 박힌 채 양팔이 등 뒤로 꺾였다. 철컥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을 조이는 소리가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준호는 고통에 신음하며 절망 속에서도 욕설을 중얼거렸다. 문 밖의 상황도 비참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최 여사와 수지는 도망치려다 동네 자율방범대와 경비원들에게 붙잡혔다. 최 여사는 얼굴에 핏기 하나 없이 다리가 후들거려 바닥에 주저앉아 비참하게 울부짖었다. 아이고, 억울해요. 우리 아들은 그냥 오토바이 가지러 들어간 것뿐이에요. 자기 형 집인데 제발 우리 아들 좀 봐주세요. 수지는 구석에 웅크려 사시나무 떨듯 떨며 엄격한 눈빛의 경찰관들을 보자 찍소리도 못했다. 그때서야 서연이 여유롭게 위층에서 내려와 마당으로 나왔다. 그녀는 잠옷을 단정한 셔츠 원피스로 갈아입고 얇은 카디건을 걸쳤으며 이상할 정도로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녀 옆에는 서연이 이번 이혼 소송을 위해 고용한 노련한 법률 대리인 홍 변호사가 함께 있었다. 그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미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땅에 엎드린 준호를 보고 문 밖에서 울부짖는 최 여사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심 한 점 없었다. 억울하시다고요, 어머님. 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전 시어머니의 울음소리마저 잠재웠다. 어머님 아들이 새벽 1시에 절단기를 들고 제 집에 담을 넘어 들어와 자물쇠를 자르려 하고 돌로 강화유리를 깼습니다. 저희 집 CCTV에 1초도 빠짐없이 다 녹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적인 주거침입 및 재물 손괴 행위입니다. 홍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법적인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경찰관님들, 제 의뢰인은 모든 영상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물 손괴의 정도와 흉기를 소지한 침입 행위를 고려할 때 이 청년에게는 2년에서 7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징역이라는 두 글자에 최 여사는 진짜로 기절했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다. 너무 큰 충격에 정신을 잃은 것이다. 수진이 흐느끼며 울었다. 새언니, 제발요. 오빠가 어리석었어요. 제발 오빠를 용서해 주세요. 분위기가 극도로 긴장된 바로 그 순간 멀리서 오토바이 엔진의 굉음이 들려왔다. 거대한 오토바이 한 대가 달려와 저택 앞에서 타이어 타는 소리를 내며 급정거했다. 지훈이었다. 그는 헝클어진 모습에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술 냄새를 풀풀 풍겼다. 아마 수진의 연락을 받고 도박장이나 술집에서 막 달려온 듯했다. 동생이 수갑을 찬 모습과 어머니가 쓰러진 것을 본 지훈은 이성을 잃고 서연에게 달려들려 했다. 이 미친년, 우리 집안을 함정에 빠뜨려. 지훈은 소리치며 서연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그의 주먹이 그녀에게 닿기도 전에 2명의 경찰관과 홍 변호사가 그를 막아섰다. 한 경찰관이 그의 팔을 단단히 붙잡고 엄하게 경고했다. 진정하십시오. 공무 집행 중에 폭력을 행사하려는 겁니까? 서연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서서 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극도의 경멸이 담겨 있었다. 아주 때맞춰 오셨네요, 지훈 씨. 마침 당신을 찾아가서 갚아야 할 빚을 마저 정리하려던 참이었는데 지훈은 몸부림치며 헐떡였다. 빚은 무슨 빚? 네가 내 동생을 해쳤어. 널 고소할 거야. 무고죄로 고소할 거라고. 고소요. 서연이 비웃었다. 날카롭고 차가운 웃음이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날 고소하죠? 하지만 난 당신을 감옥에 보낼 자격이 충분히 있는데. 그녀는 홍 변호사에게 신호를 보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서류 가방을 열어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지훈의 눈앞에 들어 보였다. 박지훈 씨, 홍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은 지난 3년간의 당신 은행 계좌 상세 거래 내역서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두 사람의 공동사업 이익금 총이억 1,500만 원을 당신 어머니 명의로 시골의 새 필지에 땅을 사기 위해 몰래 송금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 거래는 혼인 기간 중에 김서연 씨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지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는 더듬거렸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홍 변호사가 결정타를 날렸다. 이 행위는 이혼 시 재산 분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부부 공동 재산 은닉죄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당신의 사채 빚과 사기 및 횡령 혐의까지 더해지면, 그리고 오늘 밤 당신 동생의 주거 침입 및 재물 손괴 사건까지 함께 재판에 넘겨진다면 아마 당신 가족 모두가 교도소에서 꽤 긴 시간 동안 재회하게 될 것 같군요. 세상이 지훈의 머릿속에서 폭발하는 것 같았다. 그는 망연자실하여 손발에 힘이 빠졌다. 그는 서연을 그저 돈 잘 버는 순진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오래전부터 그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모든 좀스러운 수작들은 그녀에 의해 기록되었고 마지막 순간에 그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었다. 서연이 지훈에게 다가가 그의 귓가에 들릴 만큼만 나직이 속삭였다. 그것은 한 패배한 남자의 자존심에 대한 가장 잔인한 선고였다. 내가 당신 사채 빚 5억 원 있는 거 모를 줄 알았어요? 이 집 차지해서 팔아 빚 갚으려고 했죠. 안타깝네요. 계획이 틀어졌어요. 이제 당신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는 준호를 감옥에 보내고 당신도 기소당하고 사채업자들이 감옥까지 찾아와 빚 독촉을 하게 만드는 것. 다른 하나는 당신이 뭘 해야 할지 알겠죠. 지훈은 땅바닥에 엎드린 동생을 보고 수진이 주무르고 있는 어머니를 보고 그리고 서연의 눈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그는 흔들리지 않는 결의를 보았다. 그는 졌다. 완전히 그리고 치욕스럽게 졌다. 처음의 난폭함은 사라지고 막다른 길에 몰린 자의 극심한 공포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지훈은 양팔을 늘어뜨리고 고개를 푹 숙였다. 그는 힘없이 속삭였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서연이 미소 지었다. 수많은 인내의 날들 끝에 정의를 실현한 승자의 미소였다. 파출소 가서 이야기하죠. 당신들에게 줄 제안이 하나 있으니까. 그녀는 등을 돌려 걸어갔다. 밤의 불빛 아래 그녀의 등은 꼿꼿하고 당당했다. 그녀의 뒤에서 정의는 탐욕과 배신의 더러움을 깨끗이 쓸어내며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파출소 벽시계가 새벽 4시를 가리켰다. 사무실 안은 차가운 담배 냄새와 숨 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서서히 옅어지며 회색빛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최 여사 가족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다. 준호는 의자에 웅크려 앉아 수갑 자국이 선명한 양손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최 여사는 그 옆에서 눈이 퉁퉁 붓도록 운 채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등을 쓸어주며 중얼중얼 기도를 올렸다. 수지는 피로와 공포에 지쳐 엄마 어깨에 기대 졸고 있었다. 맞은편에는 지훈이 넉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테이블 위에 놓인 합의서를 핏발선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서연은 등을 꼿꼿이 세우고 침착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확고했다. 그녀 옆에 앉은 홍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침묵을 깨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지훈 씨, 이것이 당신과 당신 가족을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 의뢰인인 김서연 씨는 박준호 씨의 주거 침입 및 재물 손괴 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데 동의했습니다. 동시에 혼인 기간 중의 재산 은닉죄에 대해서도 당신을 고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가로 당신은 두 가지 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지훈이 마른 침을 삼켰다. 목이 바싹 탔다. 무슨 조건입니까? 첫째, 홍 변호사가 문서를 가리켰다. 당신이 어머니께 몰래 송금하여 땅을 사는데 쓴 2억 1,500만 원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당신이 불법적으로 점유한 공동재산으로 간주되며
김서연 씨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둘째, 당신과 당신 가족 전원은 김서연 씨의 자택 근처에 다시는 얼씬거리지 않고 어떠한 괴롭힘이나 위협 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이 합의는 무효가 되며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2억이 넘는 돈 이야기에 최 여사가 펄쩍 뛰었다. 그 돈을 어디서 나서 갚아. 시골 땅은 이미 샀는데 당장 어떻게 팔아. 사람을 너무 몰아붙이는 거 아니오. 그때서야 서연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어머님, 안 갚으셔도 돼요. 그럼 법대로 처리하면 되죠. 준호는 죗값 치르고 몇 년 감옥에서 정신 좀 차리게 하고요. 그리고 지훈 씨는 재산 은닉과 사기 혐의에 머리 위에 걸린 사채비까지 더하면 감옥에 있는 게 더 안전할 것 같네요. 선택하세요. 돈이에요. 아니면 두 아들의 미래예요. 지훈은 몸서리를 쳤다. 그는 서연이 협박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사채업자들은 이미 어제 오후부터 그에게 위협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만약 감옥에 가면 그의 인생은 끝장이었다. 하지만 당장 2억을 갚으려면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그것은 그가 내연녀에게 사준 작은 오피스텔을 팔고 어머니 명의로 된 시골 땅을 담보로 급전을 빌리는 것이었다. 저 동의하겠습니다. 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으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아, 너 미쳤어? 그건 내 땅이야. 최 여사가 소리치며 펜을 낚아채려 했다. 엄마, 조용히 좀 해요. 지훈이 소리쳤다. 그 외침에는 극도의 무력감과 절망이 담겨 있었다. 준호 감옥 보내고 싶어요? 내가 조폭들한테 맞아 죽는 꼴 보고 싶냐고요?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나한테 돈 가져오라고 부추겼고 엄마가 저 집 뺏자고 했잖아요. 이제 빈털터리가 됐다고요. 속이 시원해요. 최 여사는 아연실색하여 손을 떨어뜨렸다. 평생 순종적이던 아들이 처음으로 자신에게 대드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고 통곡했다. 비통한 울음소리가 파출소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지훈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글씨는 떨려서 엉망이었다. 그는 이 서명이 단순히 2억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삶에 대한 환상과 내연녀와의 관계까지 모두 끝장낸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름다운 아내, 집, 그리고 명예까지도. 이틀 후 내연녀의 오피스텔은 헐값에 급매물로 팔려 서연에게 줄 돈을 마련하는 데 쓰였다. 내연녀는 지훈이 빈털터리가 되고 빚더미에 앉았다는 것을 알자 그가 사준 귀금속을 챙겨 재빨리 자취를 감췄다. 최 여사 가족은 동서울터미널에서 시골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했다. 최 여사는 10년은 늙어 보였고 얼굴은 근심으로 가득했다. 준호는 담을 넘다 다친 발을 절뚝이며 굳은 얼굴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수지는 낡은 캐리어를 끌며 더위 때문에 계속 투덜거렸다. 지훈은 맨 뒤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누구도 쳐다보지 못했다. 좁고 기름 냄새 나는 시외버스 안에서 말다툼이 시작되었다. 다 엄마 때문이야. 시골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서울 와서 호강하겠다고 해서. 이젠 가진 것도 없이 알거지가 됐잖아. 수진이 쏘아붙였다. 너는 잘했냐? 너도 수영장 딸린 방에서 살겠다고 좋아했잖아. 이 쓸모없는 거사. 최 여사가 맞받아쳤다. 다들 조용히 해. 지훈이 소리치며 죽음 같은 침묵으로 대화를 끝냈다. 그들은 빈손과 거대한 빚더미를 안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들의 미래는 낡고 허름한 시골집에서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며 싸우는 날들의 연속일 것이다. 그것은 끝없는 탐욕과 배신에 대한 합당한 대가였다. 한 달 후 18번지 저택. 한때 황량했던 공간의 어둡고 차가운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화사한 새 생명이 피어났다. 서연은 인테리어 업체를 고용해 내부 전체를 다시 꾸몄다. 그녀는 예전처럼 묵직한 원목 가구 대신 따뜻한 크림색과 오크목을 사용한 현대적이고 세련된 스타일을 선택했다. 정원에는 서연이 직접 가꾼 장미와 수국이 앞다투어 꽃을 피우고 있었다. 부겐빌레아 덩굴 위에서는 새들이 지저귀었다.
서연아, 이리 와서 엄마 아빠랑 차 한잔하자. 친정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현관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부모님, 소박하고 인자한 농부인 두 분은 그녀가 시골에서 모셔온 참이었다. 그들은 소박한 라탄 의자에 앉아 평온해진 딸의 모습을 보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서연은 엄마 옆에 앉아 따뜻한 연잎차를 들었다. 은은한 차 향기가 시원한 바람과 어우러져 그녀의 마음을 깃털처럼 가볍게 했다. 더 이상의 걱정도 자책도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공간을 둘러보았다. 이 집은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집이 되었다. 문 밖에 폭풍 우는 있고 오직 진실한 사랑만이 머무는 곳. 이제 괜찮니? 아직도 속상해?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정하게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입가에 번진 미소는 정원을 비추는 아침 햇살처럼 환했다. 아니요, 아빠. 속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후련해요. 마치 몸속의 종양을 떼어낸 기분이에요. 나쁜 남편 하나를 잃고 남은 인생 전체의 자유와 평온을 얻었으니 저는 큰 이득을 본 셈이죠. 부모님은 활짝 웃었다. 낭낭한 웃음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다. 서연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은은한 단맛이 혀끝에 퍼졌다. 그녀는 인생이 참 공평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탐욕은 사람을 나락으로 이끌지만 선함과 용기는 사람을 행복의 길로 인도한다. 그녀가 이긴 것은 그녀가 교활해서가 아니라 과감히 버릴 줄 알았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일어설 줄 알았기 때문이다. 서연의 지붕 위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 진정한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공유하여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더 널리 퍼뜨리는데 동참해 주십시오.